먼저 하셔야 되는 건 조금 덜 먹고 조금 먹다라도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실력이 연글지를 않았는데 수익은 대박 나고 싶고 뭐 리스크는 덜 지고 싶고 공부는 안 하고 완전 도둑놈 심보 놀부 심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애초에 이거를 많이 먹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우리 그 단타장인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주식 초보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제가 좋은 기업을 설명해 드리고 왜 좋은지를 설명드린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또 수익을 내는 영역은 저는 또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주식이지만 어떤 분은 수익을 내고 어떤 분은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예적금처럼 그냥 꾸준하게 좋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타이밍을 잡는 거라든지 그걸 어떤 전략으로서 매매를 진행시킬지, 그리고 내가 현재 상황에 맞게끔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에 있어서 어떤 주식을 어떤 방향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요, 이 차트 매매를 하면은 수익을 내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차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재무랑 이제 가치 평가를 통해서 하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평가 종목들을 선취매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 주식 투자라는 게 매매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거기에 맞춰서도 수익을 내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 자체는 너무 많은데 자기 걸로 하나조차도 제대로 만들질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제대로 확립하셔야 그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고, 하나가 확립이 돼야 그 다음 걸로 넘어가셔서 또 다른 전략을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정보를 전달해주는 기사라든지 그런 책들을 많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매매 성향이 뭔지를 분명히 좀 자가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나가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납득이 되고 좀 정형화가 되실 텐데 초반에 이게 잘 안 잡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의 매매 철학은 무엇이고 저의 수익을 볼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저의 기준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의 이 매매법에 맞춰가지고 저는 최적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매매법에 최적화된 방식들이 있고 대응법이 존재해요. 근데 어떤 또 다른 주식 고수들한테 가가지고 뭘 배워오세요. 그래서 그게 정답인 양 가져오십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매매법에선 그게 맞는데 저의 매매법에선 그게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이거 좋아 보이니까 이것만 떼우고 저기서 저거 좋아 보이니까 저것만 떼우고 이런 방식으로 매매를 하셔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정말 좋은 매매법은 많이 공부했는데 결국 내 건 하나도 없는, 그래서 결국 돈을 못 벌고 있는 투자자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를 좀 어떻게 보면 저의 매매법이 나의 성향과 맞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온전히 저한테 따라오시는 게 맞고, 제가 제시하는 매매 전략이 맞지 않는 분들은 빨리 나랑 매매 전략이 맞는 고수를 찾아가셔야 돼요. 나랑 맞지도 않는데 그냥 뭐 단타장인 저 사람 분석 열심히 해주는 것 같으니까 그냥 본다, 그냥 뭐 기업 분석 자체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상관없는데 그 기업을 선정하는 그 기준 자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매매하는 기준도 있을 것이고,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기준, 그 발굴한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하는 매매 기준도 다 저의 매매 철학과 그 루틴에 맞춘 최적화를 한 거기 때문에 저랑 맞지 않는 매매 철학을 가지신 분들은 그게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단타장인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기준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어떤 매매 전략을 하고 있는지, 그럼 초보자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설명을 드릴 거니까 적어도 뭐 새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채널에 구독을 하고 계신 구독자분들은 꼭 제가 어떤 성향의 투자자인지 전문가인지 이거를 좀 알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재무적인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재무적인 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거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탑다운 방식의 투자자가 있고요. 그리고 바텀업 방식의 투자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탑다운은 지금 글로벌 시황이 이러니까 이런 시황 안에서 이런 업종이 부각이 될 거라 그 업종 안에서 이런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게
탑다운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거시에서 미시로 들어가는 게 탑다운이에요. 다시 말해서 증시 방향성을 먼저 예측하고 증시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업종 분석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개별 주식으로 넘어가면서 그 개별 기업 분석을 하는 게 탑다운이에요. 바텀업은 반대예요. 먼저 좋은 주식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그 업황을 공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증시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작업입니다. 저는 어떤 매매 철학으로 가냐면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의 매매 전략을 추구하는 전문가예요. 그러면은 증시를 분석하는 비중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증시를 분석하는 중요도가 낮은 전문가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이 있죠. 그럼 증시 분석을 나 몰라라 하냐? 그렇지 않아요. 차티스트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시황 분석, 기업 분석하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다 봐야 돼요. 근데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차트 매매하는 사람은 차트만 봐.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 저평가만 봐. 시황 분석하는 사람들 시황만 봐. 답답해 죽게 다 보셔야 돼요. 근데 무게중심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의 차이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바텀업 방식의 투자를 하는 저 같은 투자자는 증시가 폭등을 하거나 증시가 급락을 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관여를 안 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주식 투자에서 바텀업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이라는 이 투자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 방식이 저는 더 맞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매매 철학이 그래요. 저의 스타일이 그런 거니까 이게 정답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스타일인 걸 알고 따라오시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부동산은 탑다운을 더 선호하냐면 일반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부동산이라는 이 투자 수단 자체가 이 전체적인 시황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개별성을 띠지 않는 투자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르르 이런 좀 군중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개별성이 강해요. 좀 이 따로 노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한번 오르면 다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지고, 주식은 물론 증시가 안 좋으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증시가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거 맞아요. 부동산도 전체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개별 지역이 더 올라가는 데가 분명히 있고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무너지더라도 방어가 더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향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시황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 투자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주식은 부동산에 비해서는 시황의 영향을 좀 덜 받는 투자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기업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보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업황과 시황을 보는 게 나중이에요. 이거 저의 이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이 부동산 같은 이런 투자들에 비해서 개별성을 많이 띠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증시가 2018년도 초부터 해서 19년도 20년도까지 증시가 크게 무너졌는데요. 2019년도에 증시가 그렇게 무너지는 와중에도 5G 관련된 종목들은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2022년, 특히나 작년 2023년도에도 증시가 무너지는 와중에도 급등하는 종목들은 중간중간 있었어요. 2차전지, 그 다음에 로봇, AI 이런 종목들은 증시가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도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고, 개별 주식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뭐 의료 AI 쪽이나 비올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2022년도부터 말도 안 되게 폭등을 했습니다. 실제로 비올이라는 기업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시장 안 좋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뭐 아무거나 봐도 그래요. 에코프로만 봐도 2023년도 폭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별성을 좀 많이 띈다라는 거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제가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개화를 하면서 엄청 잘 갈 거야. 배터리가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잘 올라갈 거라고 이미 알고 있었어. 근데 증시가 안 좋아서 지금은 매매할 타이밍이 아니니까 그냥 매도했다가 나중에 증시 분위기 좋아지면 그때 에코프로를 사자
라고 하면 2023년도에 작년에 증시 분위기가 좋았나요? 안 좋았어요. 근데 이런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켓 타이밍과 무관하게 개별 주식이 자기 타이밍이 오고 자기 때가 되면 그냥 독자적으로 급등을 해버려요. 이런 개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주식은. 비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제가 작년에 정말 좋게 봤던 종목 중에 하나가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얘네가 이제 스노우피크라는 의류 브랜드를 전개하는 주식 회사인데 작년에 너무 좋게 봤고 재작년에도 좋게 봤어요. 근데 이 주식이 어때요? 시장이 안 좋은 와중에도 2021년도부터 긴축 기조가 왔는데 21년도 폭등했고 22년도 조정 나오나 싶더니 23년도 또 급등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그럼 과연 팔아야 됐느냐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 실적은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근데 그 와중에 실적 저평가되어 있어도 안 가는 종목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바텀업 방식으로 한다. 그 개별 주식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전체적인 시황이나 이런 건 물론 판단을 해야 되지만 나중에 본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좋은 주식을 발견하면요 그 즉시 삽니다. 다만 업황과 그 다음에 증시 상황을 고려해서 소극적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공격적 매수를 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 좋은 주식이다라는 판단이 들면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그냥 삽니다.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저의 철학입니다. 그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저의 스타일이 그렇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런 매매 철학에 기반해서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러면 좋은 주식이라는 기준이 뭐냐, 요거를 이제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저는 첫 번째로 보는 게 재무예요. 저평가 정도. 그 다음이 뭐냐면은 업황을 봐요. 그 다음이 차트입니다. 요 세 가지를 저는 정말 중요하게 봐요. 재무 저평가 정도, 업황,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요게 정말 중요합니다. 굳이 우선순위를 더 따지자면 업황, 저평가, 그 다음에 이제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기업 분석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무라든지 차트를 넘어가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 또 굳이 분류를 하자면 재무를 좀 더 우선순위를 놓고 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차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용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의 종목들은 조만간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지 무조건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으로 접근하니까 차트 매매를 해서 여러분들이 맨날 고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럴 거면 아예 진짜 차트 매매로 가버리셔야 되는데, 저는 또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차트를 너무 좋은 대박 주식을 발견했고 나중에 포텐셜이 엄청 터질 주식인데 기술적으로 지금 좋은 자리에 왔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공격적으로 사는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부터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할 때 제가 마치 정답인 것처럼 좀 이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항상 전제를 이렇게 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매매 철학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다른 매매 방식으로 가면은 저의 이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이런 분석법들이 다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의 매매 철학 안에서 이게 맞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설명드린다는 점 좀 중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개별성을 띈다. 그렇기 때문에 시황도 물론 분석을 해야 되지만 개별 주식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시황 눈치나 업황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 매수를 하냐 공격적 매수를 하냐의 차이일 뿐, 좋은 주식을 발견하면 여건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그 즉시 매수하는 게 맞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럼 좋은 주식을 발견했다라는 기준은 업황을 놓고 봤을 때 이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고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이제 재무를 보고 차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일단 얘네가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를 전개하는데 저 실제로 그거를 가서 사봤거든요, 그 옷을. 근데 진짜 좋더라고요. 옷이 너무 편하고 시원하고 막 다 좋아요. 그래서 실적을 봤더니 옳다쿠나 말도 안 되는 폭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 2018년도만 하더라도요 매출이 91억 나오고 영업이익 순이익 다 적자 보고 있던 기업인데 20년도까지만 해도 계속 적자였어요. 근데 21년도, 22년도, 특히 22년도 들어서면서 매출액이 미친 폭발 성장을 합니다.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폭발 성장합니다. 순이익이 적자 보던 애들이 지금 600억까지 커지고 있어요. 3억, 150억, 200억, 400억, 600억. 그리고 부채 비율도 37%, 너무나도 낮은 부채 비율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제시해 드리는 게 뭐냐면은, 재무 기준을 보실 때 뭘 보셔야 되냐면, 재무적인 기준을 볼 때, 재무 기준을 보실 때 저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됩니다.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거,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트리플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지표가 우상향을 해야 합니다. 물론 눌림이 나올 때도 있기야 하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우상향을 했다는 거에서 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상향할 거라는 그 기대감이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근거가 내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실제로 사보니까 좋고 잘 팔리고 있고, 캠핑용품 트렌드라든지 뭐 글램핑 이런 트렌드와도 맞아떨어지면서 그런 의류 브랜드가 잘 나가고 있다. 요새는 뭐 노스페이스도 잘 나가지만 감성 코퍼레이션이 차세대 아웃도어룩으로 엄청나게 떡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과거 이제 학생들 쪽에서 필라 브랜드가 굉장히 좀 죽어있던 브랜드가 살아났던 것처럼 지금 감성 코퍼레이션의 스노우피커 브랜드가 굉장히 잘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업황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유통 주식들이 사이클상 한번 눌림이 나왔었는데 이제 회복 국면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의류 브랜드라든지 이런 물류 유통 쪽의 의류 브랜드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괜찮은 게 JS 코퍼레이션이라든지 또 뭐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뭐 당장 기억나는 건 JS 코퍼레이션인데, 이런 종목들이 잘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그런 업황을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 성장이 될 것 같고 실적이 눈에 보이고 실적 컨센서스 예측치가 좋게 나온다. 그래서 PER이 10배 이하로 가야 됩니다. PER 10배 이하. 그 다음에 PBR이 1.0 이하. 그 다음에 ROE가 10% 이상, 두 자릿수가 돼야 돼요. 이걸 이제 큰 틀로 가져가고, 이게 무조건이라는 게 아닙니다. 부채 비율 250% 이하. 여기서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종목인데도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기준점이라는 거지, 이게 무조건적일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뛰어넘는 뭔가 좋은 게 있으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가 되면 투자를 하는 거고요. 주식이라는 게 원래 선반영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감성 코퍼레이션을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PER이라는 게 뭐냐면, 현재 시가총액이 이 기업의 몸값이 나중에 벌 걸로 예상되는 순위 이익과 비교했을 때 저평가되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PBR은 얘네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 자본 가치가, 자본 총계가, 얘네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이, 현금이나 뭐 자본이 시가총액보다 높냐 낮냐를 따지는 거예요. 현재 얘 시가총액 감성 코퍼레이션이 2,650억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주가가 좀 떨어져서 더 떨어지긴 했을 텐데 크게 떨어지진 않았으니까 대략 이 정도 될 겁니다. 한 2,650억 정도 되는데 2025년에는 자본이 한 1,860억 정도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럼 1,860억이랑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이 2,650억이니까 뭐가 더 커요? 얘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보다 현재 얘 몸값이 더 비쌉니다. 시가총액이. 그죠? 1,860억 자본보다 시가총액 2,650억이 더 큰 숫자니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PBR이라는 거는 자본 가치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더 높냐예요. 그러면은 현재 PBR이 1.43이니까 1.43배 시가총액 몸값이 더 비싸다라는 뜻입니다. 저평가되어 있을수록 더 좋은 거니까 일반적으로 1.0 아래로 떨어지면 좋아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도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좋다라는 거지 무조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선순위를 굳이 정하자면 PER이랑 ROE를 저는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ROE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PER의 함정이 있는데,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PER이 낮아진다라고 말씀드렸죠. 낮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PER의 함정이 뭐냐면, 주가나 시가총액이 떨어져도 PER이 저평가되게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얘네 기업이 성장을 못하고 있고, 성장을 못할 것 같으니까 주가가 박살난 건데, 주가가 박살났다고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PER이 낮다고 해서 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단순히 PER이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PER이 저평가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PER이 저평가되는 그 근거가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올라가가지고 PER이 저평가되는 거지, 주가가 떨어져서 저평가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둘 다면 더 좋죠. 둘 다면은 더 좋은데, 이게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우상향하고 있는 단계에서 얘가 저평가되어 있으면 뭐 주가가 떨어져도 오히려 그걸 좀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익은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위험하다. 그런 건 하시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을 반드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PER, ROE, PBR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채 비율은 체크하는 정도예요.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 고금리 상황이라든지 빚이 많으면 이자를 감당 못하고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일반적으로 250%를 넘어가면 좀 위험하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250%를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괜찮다고 보는 기업은 뭐냐면 이익이 막대하게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지금이야 부채 비율이 막 300% 400% 되는데 조만간 뭐 내년 내후년에 금세 뭐 250% 아래로 다운이 될 것 같다.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되는 종목들은 긍정적으로 봐요. 혹은 기업의 지금 제품이 너무 잘 팔려나가고 있어가지고 기업이 외형 확장을 하려고 막 대출을 받았어요. 막 공장도 더 늘려야 되고 사람들이 이거 없어서 아 제발 스노우피크 팔아주세요. 당장 살 테니까 막 이런 상황이야. 너무 잘 팔려.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래가지고 더 많이 만들려고 공장 또 지었어. 공장 지으려면 돈 필요하니까 대출 땡겼어. 그럼 그거에 다 부채로 잡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부채가 잡히는 건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물론 좀 잘못되면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잘 팔려가지고 외형 확장하다 보니까 부채가 늘어나서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건 나쁘지 않게 본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뜯어보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너무 잘 팔리고 있어서 외형 확장하다 보니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긍정적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250% 넘어가면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아래로 있는 종목을 보는 게 좋다. 솔직히 250%도 러프하게 잡은 거지 제가 일반적으로 기준점으로 잡고 주의 깊게 보는 종목들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나는 종목들을 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250%까지 잡은 거지 일반적인 종목들은 부채 비율 200%만 넘어가도 가급적이면 안 쳐다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근데 지금 감성 코퍼레이션은 부채 비율도 되게 낮아요. 50%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 총계가 1860억인데 얘 부채 총계가 한 700억 300억 예상이 돼요. 얘네가 1년에 200억 내년에 400억 내후년에 600억 벌 걸로 예상되는데 1년 동안 번 돈을 가지고 부채를 거의 다 까버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연봉이 1억인데 대출이 1억이에요. 그러면 그 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야, 너 너무 영끌했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연봉 1억인 사람한테 1억을 대출 받았는데 그게 무슨 영끌이에요. 현재 감성 코퍼레이션이 1년에 막 200억, 400억, 600억을 버는데 부채가 뭐 3, 400억, 뭐 600, 700억 왔다 갔다 한다? 이거는 영끌이 아니라 매우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익이랑도 한번 맞물려 보시면 좋다.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익이랑 비교했더니 부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 부채 비율만 보는 게 아니라 이익이랑도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좋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ROE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투자한 지분 가치 대비해서 자본 총계 대비해서 이익을 얼마나 뽑아내느냐. 주주들이 돈을 투자했을 때 나의 이제 자본 총계 그 지배주주 지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지배주주 순이익이 있고 지배주주 지분이 있죠. 주주들의 지분 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돈을 벌었냐? 509억 대비해서 151억의 이익이 몇 퍼센트 수익을 낸 거냐? 그게 ROE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업의 오너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509억 가지고 창업했는데 1년에 150억 벌었어. 이번에 많이 벌은 거죠. 내년에는 150억 벌어서 이거 추가로 해서 한 650억이 지금 자본이 있어. 그 650억 대비해서 한 300억 벌었어. 50% ROE 미친 거죠. 엄청 돈 어마무시하게 잘 버는 겁니다. 그 완전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리는 건 다 어떤 업황의 기준이냐면 제조업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재무 기준을 만약에 엔터나 제약바이오로 가져가서 이거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금융업종에다가 이거를 대입해서 매매를 한다? 큰일 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초보분들이 가장 먼저 건드리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조업부터 건드리세요. 제발 엔터주, 금융주, 제약바이오 이런 거는 난이도가 높아요. 왜냐면은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무형적 자산이라든지 숫자로 찍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제조업에 비해서 그냥 장사해서 물건을 뚝딱뚝딱 제조 말 그대로 만들어내서 판매해서 그걸로 돈을 받는 행위 이런 업황은 좀 구조가 단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낮아요. 대신에 단점은 뭐예요? 제조업은 많이 남겨먹을 게 없어요. 쉽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쉽게 진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정직하게 반영이 돼서 이 많이 먹을 만한 게 딱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제조업 쪽에서 많이 먹으려면은 증시가 한번 폭락해가지고 제조업 종목들이 그냥 증시 때문에 다 박살이 나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는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애초에 제조업이 기본적으로 재무 저평가 가치로 가게 되면 재무 뭐 저평가 가치 매매해가지고 돈을 못 번다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일반적으로 이게 별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가가 거의 대부분 정직하게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신 난이도가 낮아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난이도 낮고 그 다음에 리스크가 적은 주식부터 시작하셔야죠. 초보자분들은. 리스크 높고 난이도도 높고 수익률도 대박 터지는 이런 거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시면 안 된다. 나중에 하시라. 이런 거 좀 공부 좀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조업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차트적인 부분으로 갔을 때 차트는 보조적인 건데 저는 지금 감성 코퍼레이션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제가 감성 코퍼레이션 실제로 예전에 VIP 방에도 추천을 했었는데 한 2점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주가 한번 쫙 올라가서 수익 실현 시켜드렸는데 지금 이제 다시 떨어졌단 말이에요. 전 지금 되게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있고 내가 가치 투자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감성 코퍼레이션은 지금 업황을 놓고 보더라도 의류, 물류 유통 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업황도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대박 터지고 있는 종목이고 저는 충분히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지금 사봄직한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색 시계도 과거에 포착됐던 종목이고 지금이야 안 떠있지만 근데 포착됐을 때가 이쯤이니까 거의 주가가 지금 비슷하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감성 코퍼레이션을 사야 되는 종목일까요? 그 미친놈이에요. 지금 감성 코퍼레이션 여기서 매수하겠다?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저 새끼 미친놈이다 이래요. 여기서 산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더 떨어질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성 코퍼레이션은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는 사볼만 해요. 이게 내후년에 순이익이 600억이 예상된단 말이에요. 600억이면 623억이 예상되잖아요. 2025년 내년까지. 그럼 623억 여러분들 곱하기 10배, PER 10배 기준으로 산정하면 시가총액 6,200억까지도 거뜬히 간다는 건데 지금 시가총액 얼마예요? 2,600억이에요. 한 3배, 최소 2.5배는 간다는 거예요. 지금 주가 대비해서. 2,800원인데 한 10,000원은 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못 가도 10,000원은 간다는 건데 그럼 사야죠. 근데 타이밍으로 봤을 땐 좋은 자리예요? 타이밍으로 봤을 때 안 좋은 자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저의 단타장인의 매매 철학으로 갔을 땐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나 설명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덥다.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봤을 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사고 대신 차트가 개판이니까 소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증시 시황이 어때요? 금리 인하 한다 어쩐다 얘기는 나오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황이 어때요? 전쟁 난다 어쩐다 하면서 지랄 연병 떠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할 때 주가 떨어지고 있고 대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해볼 만하다. 근데 지금 당장은 시황이 안 좋다. 차트도 안 좋다.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사볼 만한 자리인데 소극적으로 사자. 일단 적당히 넣고 차트가 개선되고 시황까지 개선되면 그때 공격적으로 사자. 차트가 개선되는 건 뭐다? 차트가 정배열이 됐을 때 최소한 21선 위로 차트가 올라오고 정배열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배열이라는 거 뭐냐면은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최소한 51선이 이동평균선 151선 201선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은 이 초록색 선이 51선이고 검은색 선이 201선 주황색 선이 151선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201선이 맨 아래 여기에 있고 151선이 그 위에 있죠. 정배열이 된다는 거는 숫자가 작은 이동평균선이 맨 위에 가고 이렇게 숫자가 큰 이동평균선이 밑에 위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초록색 선이 위로 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직 안 올라갔죠? 그리고 21선 위로 캔들이 올라온다든지 이렇게 돼야 돼요. 차트가 정배열되고 있는 대표적인 좋은 종목을 보여드리자면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찍어드렸던 BCNC 너무나도 이제 좋은 주식입니다. 바닥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매물대까지 뚫어주고 있는 아주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BCNC를 보시게 되면 아주 좋은 예시인데 현재 지금 검은색 선이 맨 아래에 있고 그 다음 주황색 선이 위에 있고 201선이 맨 아래 200일 이동평균선이 맨 아래 그 다음 150일 이동평균선이 그 위에 50일 이동평균선이 초록색 여기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캔들이 위치해 있는 아주 이상적인 자리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심지어 여기 저항을 막고 있던 매물대예요. 얘가 여기를 뚫어주니까 어때요? 좋은 자리라는 거죠. 이제 23,000원이 지지라인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근데 감성 코퍼레이션은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너무 뭐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BCNC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좋은 거밖에 없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은 굳이 얘기하자면 안 좋은 게 뭐냐? 이미 한탕 다 해먹었어요. 뒷파동이라는 거예요. 좋고 매력적인 건 맞는데 이미 너무 많이 한번 다 해먹고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라 지금 싸긴 한데 그렇게 크게 먹기가 어렵고 여기 이 매물대 여기 5,000원 부근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물려있는 어마무시한 이 물량을 다 돌파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는 해야 된다. 그래서 감성 코퍼레이션은 살 거였으면 가장 좋은 건 사실 이때 샀었어야 됩니다. 이때 매물대 뚫어줄 때 요때 저평가되어 있고 요 매물대 뚫어주는 시점 여기 뚫어줄 때 샀었어야 돼요.
이때가 제일 좋은 타임이에요.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타점상으로도 그렇고 차트 딱 정배열되고 여기서 다시 차트가 정배열되려면 이거 제가 봤을 때 주가 모르긴 몰라도 여기 정고점 뚫어야 아마 차트 다시 정배열될 겁니다. 그럼 그때 가면 또 막 그렇게 싸진 않은 느낌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성 코퍼레이션은 차트나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타이밍이 다시 만들어지려면 그다지 저평가되어 있지 않는 자리가 될 거고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자리에서 살려면 지금 자리인데 차트는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 감성 코퍼레이션은 기술적이나 타이밍으로는 안 좋지만 저평가 정도로는 좋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건 제가 봤을 때 BCNC. 뭐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 BCNC는 그런 재무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종목이에요. BCNC는 소재 분야거든요. 이 소재 쪽이 또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가장 또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난이도가 그나마 제일 높은 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저평가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반도체 쪽에서 소재 쪽을 매수를 못 하세요. 왜냐면 소재 쪽은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PER 10배 이하 5배 이하 이런 게. 근데 부품이나 장비 쪽은 저평가되어 있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애들은 또 주가가 가요 안 가요? 잘 안 가요 또. 그러니까 난이도는 낮은데 먹을 게 별로 없는 애들이에요. 발라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쉬운 데는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쉽게 큰 돈 버는 거는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오늘 제가 감성 코퍼레이션도 말씀을 드렸는데 감성 코퍼레이션은 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시를 들다 보니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사실 감성 코퍼레이션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재무적으로 가치적으로는 괜찮고 뭐 업황도 나쁘지 않은데 차트가 타이밍이랑 너무 안 좋아요. 차라리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전반적으로 괜찮은 애를 보려면 아직 안 올라간 애 중에서 JS 코퍼레이션이 괜찮아요. 차라리 얘가 괜찮고 근데 솔직히 이제 기업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진짜 감성 코퍼레이션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뭐 지켜는 보세요. 관심 종목에 놓고. 근데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JS 코퍼레이션을 눈여겨볼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노바렉스 같은 애들. 이런 애들 아직 매물대 돌파를 안 했는데 이제 뚫어줄 만한 애들이잖아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또 이런 솔리드 같은 애들. 이제 주가 한번 올라갔었죠? 이런 애들이 이제 괜찮은 종목들이에요. QRT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떡상했죠. 이런 애들 보면 또 저평가가 아니야. 막 PER 30배, 뭐 PBR 2.56, ROE는 무슨 8배랜다. 8.7% 이런 상황입니다. 영업이익률은 높아. 17%막 17%막 이런 상황. 근데 이거 뭐 저평가인가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종목이에요. 크게 먹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 소개해드리고 나서 완전 떡상했죠. 이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전반적인 그 기준 자체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PER 10배 이하도 아니야. ROE 10% 이상도 아니야. PBR 1.0 이하도 아니야. 부채 비율도 안 좋아. 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도 뭐 엄청 좋은지 모르겠어 솔직히. 뭐 90억 벌고 있는데 시총이 뭐 2,700억? 이거 저평가라고 봐야 돼? 싶단 말이에요. 뭐 700억 벌었다, 500억 벌었다, 600억 벌었다, 700억 벌었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퀀텀 점프 한 것 같지도 않고. 근데 퀀텀 점프 할 거라는 건 기업을 디테일하게 분석하다 보면 보이거든요. 경쟁력이 있고 성장성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초보 투자자분들이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조금 덜 먹고 조금 먹다라도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요 기준에 맞는 제조업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직 실력이 연글지를 않았는데 수익은 대박 나고 싶고 뭐 리스크는 덜 지고 싶고 공부는 안 하고 완전 도둑놈 심보 놀부 심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는 제조업 애초에 이거를 많이 먹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어디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그나마 이제 업텐셜이 높은 소재 쪽을 이제 진입한다든지 반도체 쪽에서도 부품 장비 쪽이 난이도가 낮아요. 매매 난이도가 소재 쪽이 난이도가 높고 제약바이오가 난이도가 높잖아요. 반도체보다는. 그리고 엔터주 이런 게 난이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이클 산업에 해당되는 게 반도체나 경기 순환주 민감주들인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 순환 사이클을 이해하고 공부한 다음에 이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 그 경기 민감주들도 사실 이게 업황 사이클을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다가 좀 물리기가 십상인 게 또 경기 민감주입니다. 제가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좋다라고 좀 장기적으로 애초에 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건데 그냥 저평가되어 있다고 무턱대고 들어가면 한 2, 3년 물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더라도 조선주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시멘트라든지 철강 이런 쪽도 저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건설기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고려하셔가지고 매매를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매매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두서없이 많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런 스타일의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고 채널을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열심히 설명은 했는데 하여튼 제가 이런 스타일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매매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 기준점을 가지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어요. 아무쪼록 저를 따라오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돈을 다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 채널의 모토 자체도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꼭 돈 많이 버시고 저도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서 유명세 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 7,000명 넘어서고 있는데 10만 명 넘어서까지도 뭐 100만 명 넘어서까지도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정직한 모토로 앞으로도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랑 응원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단타장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